여러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카드 결제는 전부 거절되고 은행 앱은 접속이 안 됩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결제가 계속 실패하고 회사 출근을 했더니 급여 이체가 연기됐다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잠깐 시스템 오류겠지. 그런데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뉴스보다, 공지보다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 식탁, 일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부자가 되는 경제학 시간에서는 이 불편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가는 어떻게 조용히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순간 개인으로서 나와 내 가족의 선택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뉴스를 보는 눈, 돈을 모으는 방식, 투자와 소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유튜브를 켜두고 조용히 혼자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어폰 끼고 출퇴근길에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만큼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통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믿고 있는 정상이라는 풍경.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행은 문을 열고, 편의점에 가면 물건이 있고, 급여일이 되면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로 커피를 결제하면 승인 문자가 뜹니다. 우리는 이 일상을 너무나 당연한 기본값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멈추면 무엇이 가장 먼저 사라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무너진 나라들, 외환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시민들도 바로 전날까지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1997년 늦가을,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바로 전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목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죠. 누군가는 회식 약속을 잡고, 누군가는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전세 계약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모습은 영화처럼 탱크가 거리를 가로지르고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붕괴는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개인적이며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뉴스 속 숫자로, 그 다음엔 자산 가격의 흔들림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선택권이 하나씩 지워지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눈에 보이는 국가는 빙산의 윗부분일 뿐. 우리가 보는 국가는 겉으로 보기엔 꽤 단단해 보입니다. 정부 청사가 있고,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세금이 거치고, 법이 집행되고,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빙산의 윗부분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매일 기사에서 보는 그 단어, 부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빌립니다. 다만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할 뿐이죠. 공식 통계에 잡히는 국가 부채, 지방정부의 빚, 공기업의 빚, 각종 공공기관의 보증, 그리고 아직 숫자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연금과 각종 약속들까지 합치면 이 나라 전체가 얼마짜리 약속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해서 바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얼마나 졌느냐가 아니라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국내외 투자자와 국민들이 계속 믿어줄 것인가입니다. 이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국가는 더 많은 빚을 내서 이전 빚을 갚고 세금을 조정하고 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숫자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국가가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 먼저 사라지는 것은 신뢰.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문제는 이 부채의 절대 규모가 아니라 이 빚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세금을 더 거둘 능력이 있어.
경제 규모가 크니까 어지간한 충격은 버틸 거야. 세계가 다 힘든데 우리만 특별히 더 위험하진 않겠지.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은행 건물도 아니고 화폐 그 자체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돈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의 룰이 하나씩 작동을 멈춥니다. 사람들은 통장 속 숫자를 더 이상 돈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바보처럼 종이와 숫자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행동이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고 원화 대신 달러를 찾기 시작하고 현금 대신 실물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의 움직임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그 파도는 은행의 유동성을 말리고 환율을 흔들고 채권 금리를 뒤흔들고 부동산과 주식, 일자리를 모두 동시에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부분 지급준비제와 뱅크런, 그리고 속도의 공포.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겼다고 상상해 봅시다. 은행 금고 안에 여러분 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까요?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전체 예금의 일부만 안전하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로 내보냅니다. 이 제도를 부분 지급준비제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맡아둔 전부를 언제나 현금으로 돌려줄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이 시스템 이 문제 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 여기서 뭔가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죠. 바로 뱅크런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저 은행 괜찮은 걸까? 소문이 돌고 뉴스가 나오고 일부 사람이 먼저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더 불안해져서 따라 나섭니다. 처음에는 검은 우산 몇 개였던 것이 어느 순간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행렬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실보다 속도입니다. 은행의 재무제표가 건강한지 아닌지는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빼러 달려가면 부분 지급준비제를 쓰는 어느 은행도 그 속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은행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 기업, 가게 전체가 이 신뢰와 속도 위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소득이 들어올 것이라는 신뢰, 세금이 잘 거칠 것이라는 신뢰,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 이 믿음이 유지될 땐 모두가 빚을 내고 투자하고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금이 가는 순간 속도의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유동성이 마를 때 조용한 붕괴가 시작된다. 경제에서 유동성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돈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가 라는 뜻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이 빠르게 돌죠. 기업은 투자하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은 그 돈으로 소비를 하고 가게는 재고를 채우고 대출도 원활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유동성이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아껴야겠다. 기업이 지출을 줄입니다. 투자를 미루고 채용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 은행은 대출을 조입니다.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경제에 핏줄을 돌던 돈이 점점 느려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모래주머니에 막힌 듯 흐름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매출이 줄고 재고가 쌓이고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연쇄부도의 시작입니다. 큰 기업 하나가 쓰러지면 거기에 의존하던 수많은 협력사, 하청,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의 현금 흐름도 같이 끊깁니다. 여기서 다시 속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부도, 해고, 매출 감소, 이 모든 것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려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처할 시간을 거의 갖기도 전에 한꺼번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국가 위기의 전조 신호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을까요? 부자 경제학 관점에서 중요한 신호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채 금리의 이상 움직임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즉 국가가 빌리는 돈입니다. 이 국채의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일이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자를 줘야 빌려줄 생각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숫자로 드러나는 것이죠.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 비용이 커지고 재정 여력은 줄어듭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또 다른 빚을 내야 합니다. 둘째, 환율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특히 기축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약세는 해당 국가의 신용과 성장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바깥 세상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와 식량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일수록 환율 상승은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름가, 곡물가, 각종 수입 원자재가 오르고 결국 생활비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흔들림입니다. 부동산은 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의 대표적인 자산이자 빚의 담보입니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값이 크게 흔들리는 건 자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의 재무제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 상환 압박은 커지고 이미 높은 이자, 부담을 안고 있던 가계는 버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넷째,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구조조정입니다. 경제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부채에 의존해 버티던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업률이 튀어오르고 소비가 더 줄고 세수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세수는 다시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재정 악화는 다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네 가지 신호가 각자 따로 움직일 때는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동시에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스템 전체가 버티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정부와 중앙은행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라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고 정부가 돈을 풀고 어떻게든 막지 않겠어? 맞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합니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때로는 직접 보증에 나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카드들이 이미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쓰였다면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아주 낮게 묶어두는 정책은 처음에는 통합니다. 빚내서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늘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경제는 낮은 금리와 유동성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중독된 시스템에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일은 엄청난 통증을 동반합니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그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인 투자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땜질에 쓰인다면 결국 부채는 쌓이고 앞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분명 중요한 플레이어이지만 그들도 마법사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위기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수 없는 한계 사이에서 우리 각자는 나라가 뭐라도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결국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나다라는 조금은 냉정한 전제에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그것은 선택권. 지금까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길게 풀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돈의 가치가 흔들리면 여러분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접고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통화가 불안정해지면 어떤 돈으로 월급을 받을지, 어떤 통화로 저축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강요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자리 중 어디든 들어갈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가 위축되면 어떤 병원을 갈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복지제도를 활용할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설계할 권리,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경제학의 핵심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잘 투자하고 똑똑하게 절약하는 기술을 넘어서서 위기가 와도 내 선택권을 끝까지 지키는 법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9번째 이야기. 개인이 준비해야 할 3가지 축.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완벽한 안전지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자본의 방어, 생존 능력, 심리적 무장이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 자본의 방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여러분의 현금 흐름과 자산 구조입니다. 부자경제학 관점에서 자본 방어의 핵심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것. 특히 변동금리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건 구조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 월 상환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 보신 분들 이미 한번 체감하셨을 겁니다. 빚이 있어도 괜찮은 시기는 경제가 성장하고 금리가 낮고 소득이 꾸준히 늘어날 때입니다. 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상황이 반대로 돌아갑니다. 소득은 줄고 금리는 오르고 자산 가격은 흔들립니다. 이때 빚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만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 예금자 보호제도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파손을 전제로 설계된 장치일 뿐 시스템 전체의 붕괴 상황을 완전히 커버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한두 개의 금융기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돈을 한 통장, 한 금융기관에 집중시켜두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셋째, 실물 현금과 실물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준비해두는 것. 전산망이 멈추는 상황을 극단적인 상상이라고만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카드 결제와 계좌이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집안에 준비된 일정 수준의 현금, 그리고 당장 생존에 필요한 식량, 물, 생필품의 재고는 과한 공포가 아니라 보험료에 가깝습니다. 넷째, 자산의 통화와 형태를 분산하는 것. 모든 자산을 한 나라의 통화, 한 종류의 자산, 한 지역의 부동산에만 몰아두는 것은 위기시 같은 방향으로 흔들릴 위험을 키우는 선택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 자산 구조가 어떤 종류의 위기에 가장 취약한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는 것, 그것이 자본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축. 생존 능력. 다음은 돈이라는 껍질을 벗기고 봤을 때 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돈의 힘은 약해지고 능력의 힘이 강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자격증에 찍힌 몇 글자보다 누군가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위기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계속 필요할 능력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돌보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함께 있는 사람들의 불안을 낮추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 경제가 정상일 때는 능력들이 돈과 지위 뒤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누군가에게 바로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자면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환율이 오르는구나. 국채금리가 또 올랐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통장과 일자리에 어떤 파급을 가져올까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건 거창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부자가 되는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축, 심리적 무장. 마지막 축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돈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와 함께 찾아오는 공포, 수치심, 분노, 절망감. 이 감정의 연쇄가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외환위기나 재정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실물 경제의 피해만큼이나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장면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지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심리 체계가 같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단위에서 심리적 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 버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관계가 곧 자산입니다.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멘탈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떤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감정과 정보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뉴스 속 속보 알림은 끝없이 쏟아집니다.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몸보다 머리와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이럴수록 정보를 보는 시간을 하루에 몇 번으로 정해두고 그 사이에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즉 준비와 정리, 관계 관리와 건강 관리에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은 끝까지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접어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너무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과 한 번은 끝까지 상상해보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사람 중 누가 위기에 더 강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부자가 되는 경제학, 결국 선택권의 경제학.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어쩌면 듣기 불편한 내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부채, 금융 시스템의 구조, 붕괴의 전조신호, 선택권의 상실, 그리고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하지만 부자 경제학은 현실을 외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찾는 공부입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종종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손에 쥐고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위기가 오면 누군가는 모든 것을 헐값에 팔고 도망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누군가는 현금을 준비해 두었다가 같은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단 하나뿐인 월급이 끊겨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여러 개의 소득원과 능력을 가지고 거친 파도를 어느 정도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권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어디에서 살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지, 어떤 삶의 속도로 살아갈지, 언제,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고를 수 있었으면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큰 위기가 온다면 이 선택권들 중 어떤 것부터 잃게 될까?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부자 경제학은 돈만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들에 조금 더 좋은 답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게감 자체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첫 번째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오늘 다룬 큰 그림 위에 구체적인 숫자, 투자 전략, 자산 배분, 위기 대응 시나리오 등을 하나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권이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